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 하에서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우리 회계의 기본 가정 3가지 정리했었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요 3가지 배웠죠? 3가지 되지 않는 건 뭡니까? 4번 발생과 이연의 가정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죠?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2번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선급보험료, 당초 지급 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자, 요거의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했답니다. 자, 기중에 보험료를 줬는데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했겠죠. 차변에 뭘로 기록했다고요? 전부 다 선급보험료, 전부 다 내년의 비용을 미리 주는 거야 라고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일부는 올해 거 보험료였다. 그죠? 그러면 기말수정분기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자 보험료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대변에 선급보험료라고 자산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자산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선급보험료. 선급비용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선급비용 자산. 요거를 대변으로 적어가지고 좀 줄여주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기중에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요 기말 수정 분기가 바뀔 수 있겠죠. 그거는 그때 바뀌는데 요 상황에서는 회사가 기중에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말 수정 분기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요걸 누락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용이 기록돼야 되는 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비용이 작아졌겠죠. 그리고 자산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 요런 게 누락됐으니까 자산이 현재 더 큰 상태죠. 엄청 큰 상태다. 이렇게 영향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요런 거는 다른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면 자, 수익은 아무런 변동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높아졌겠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자본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만으로 봤을 때도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3가지 있을 때 항상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 그지? 자, 요 상태에서 자산이 늘어났어. 요게 늘어났다 이겁니다. 요만큼 있다가 요렇게 늘어났어. 자, 그런데 부채는 아무것도 변동 없는 상태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요 자본 쪽이 늘어나야지만 왼쪽 오른쪽의 합계가 똑같겠죠. 자산이 늘어났으면 자본이 늘어났다. 이렇게 바로 분석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이런 기법 자주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먼저 우리 거래 판료수에 따라서 분기에 있어서 어떤 2가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딱 분석한 후에 요거에 대해서 당기 순이익 파악하고요. 그 영향을 자본 쪽으로 발생시킨 다음에 재무상태표 3가지 요소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분석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 이제 옳지 않는 것, 이런 거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산이 과대 계상돼 있다. 맞고요. 2번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이것도 맞고. 3번 당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이 아니고 과대 계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답은 3번. 4번 읽어볼까? 기말 총 부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부채는 등장 안 했잖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이런 기법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3번 볼까요? 주식회사 광교는 매출채권 기말 잔액 2,800만 원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답니다.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고 기중에 전기 대손 발생액 중에서 20만 원이 회수돼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전부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사항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 풀어보면 되겠다. 묻고 있는 거는 기말 회계 처리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보충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죠. 부족하면은 추가로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부족하면 대손충당금을 환입한다 그지? 그러면 나머지 거래 금액을 딱딱 총계정 원장에 채워보면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딱딱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 풀어라. 대손충당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 대손충당금이 뭐에 대한 대손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 풀어볼까요? 자,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내 자리는 오른쪽이겠죠. 부채하고 똑같겠다 이겁니다. 그죠? 오른쪽이 내 자리다. 기초금액이 오른쪽에 적히겠죠.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초금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30만 원 적용되겠다. 그리고 매출 채권 기말 잔액 2,800만 원에 대해서 1%만큼이 대손충당금으로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말 금액이겠죠. 2,800만 원 곱하기 1%. 28000 곱하기 0.01 하면요 28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손 회계 처리했대.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이 20만 원 들어왔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대변의 문제인데 대변은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총계정 원장의 오른쪽에 20만 원이 적히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제시된 사항은 다 나왔고요. 그러면 추가로 설정하는 게 이쪽에 기록되고 만약에 환입하는 상황이면 이쪽에 금액 기록되겠지. 어쨌든 총계정 원장이 마감되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 금액이 합계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 합계 구해볼까요? 왼쪽은 28만 원이고요. 오른쪽은 50만 원이네. 그러면 요 금액은 0일 것이고 여기에 뭔가 금액 들어가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차변 쪽에 기록된다는 말은 대손충당금 환입해야 되겠구나. 요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금액 요거를 50만 원으로 고치고요. 그죠? 그리고 요 금액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50만 원 빼기 28만 원 하면요. 22만 원 나오네. 22만 원만큼을 환입해야 되겠다. 회계처리로 보면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22만 원 이렇게 적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22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때는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항목 썼죠.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였다. 그죠? 반대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때 나오는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 환입 요거는 뭘로 처리됩니까?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본문에서 다 정리했던 부분 복습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 이렇게 정리해 봤네. 그러면 답 찾아볼까요?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이 정답이다. 그죠?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20만 원.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지우고요. 문제 4번. 주식회사 세무는요. 상품 매출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한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보다 50만 원 증가됐고요. 당해 연도 상품 매출액은 520만 원으로 나타났답니다. 당해 연도 당기 상품 순매입액을 구해보시오. 매출원가에 대한 빈값 채우기죠. 자, 매출원가는 자 상품의 총계정 원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상품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죠. 기초금액이 얼마였다고요? 기초금액이 0이고 기말금액이 50만 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보다 50만 원 증가됐다 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거 기초 0, 기말 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낼 수 있다. 당해 연도 상품 매출액은 520만 원이래. 520만 원이 상품 매출액인데
상품 매출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한 거래. 상품 매출 원가가 여기 적힐 것인데 상품 매출 원가 곱하기 요게 X라고 하면 요거 곱하기 1.3 한 것이 5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20만 원 나누기 1.3 하면은 매출 원가 구할 수 있겠죠? 5200000 나누기 1.3 하면요 400만 원이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 합계가 450만 원이다, 그지? 그러면 왼쪽 합계도 당연히 450만 원 되겠지? 그러면 올해 산 상품 매입액은 얼마라고? 0 플러스 X는 450만 원. X는 450만 원 되는 거지. 답은 4번 되겠다. 빈값 채우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자, 문제 5번 볼까요?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단골 메뉴죠.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맞고요. 2번 감자 차익 맞고 3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이런 거는 손익계산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수익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지.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것도 자본 잉여금 맞고 됐습니다. 문제 6번 볼까요?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지출 중에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유지 지출 요거로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죠. 당연히 당해 비용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답은 1번 되겠죠. 2번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의 지출. 성능이 개선된다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지출이다. 그거는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3번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지출. 그죠? 성능 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4번 내용연수 연장 맞죠? 내용연수 연장이나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 봤죠. 자, 1번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작성품. 자, 우리가 위탁자입니다. GS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 맡긴다고 그런 것이 위탁 판매라고 했죠. 자, 우리 위탁자 입장에서 수탁자 GS 홈쇼핑이 아직 물건 못 팔았대요. 그러면 그 물건이 GS 홈쇼핑에 가 있겠지. 자, 아직 물건을 안 팔았으면 우리 재고자산이 됩니다. 현재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GS 홈쇼핑에 가 있지만 우리의 재고자산 맞다. 포함해야 된다. 그죠? 1번 우리의 재고자산 맞다. 분류되는 거 맞다. 분류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지금 계속 넘어가 봅시다. 2번 할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할부 판매 상품. 할부로 물건을 팔았답니다. 할부로 팔았다는 거는 물건은 지금 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거지. 우리 회계상 매출 언제 인식합니까? 물건 오늘 넘겨주는 시점에 매출 인식하는 거죠.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그게 할부 판매죠. 그죠? 그러면 할부 판매로 물건 팔았으면 그 물건 이미 저쪽 가 있고 우리 재고자산 아니다 이겁니다. 매출 우리가 이미 물건 넘겨주는 시점에 매출 인식했으니까 물건 팔린 걸로써 우리 재고자산 아닌 거지. 그러면 답은 2번 되겠죠. 2번이 우리의 재고자산이 아닌 것이다. 3번 결산일 현재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이랍니다. 시성품 뭡니까?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한 달 동안 저쪽 물건 산 사람이 요거 반품할래요?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때 한 달 지났을 때 비로소 매출이 확정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한 달 지나지 않았고요. 저쪽에서 산다 만다 아직 의사표시가 없답니다.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 팔린 거 아니죠? 그래서 물건은 저쪽에 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재고자산이다. 우리 재고자산으로 포함하는 상황이다. 자, 4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이거 뭡니까? 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입하는 거야. 수입하면서 배에서 통통통통 좀 실리고 이겁니다. 이 물건 주인 누구 거냐고요? 무역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 영국에서 배에 실려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지. 우리 쪽으로. 우리가 물건 사는 입장에서 영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이미 우리 물건인 거지. 통통통 실려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 창고에 없지만 우리 재고자산 맞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재고자산, 우리의 재고자산을 포함하는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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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팔린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재고자산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렇죠? 이런 거를 막 외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이해하시면서 풀라. 문제 8번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맞죠? 2번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무형자산 요거 눈이 안 보이니까 비용하고 구분이 좀 애매하니까 장난 많이 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딱 명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딱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간혹 시험에 등장한다 이거지. 요게 그 문제죠. 그래서 요거 1번, 2번, 4번이 맞는 거고 3번이 틀렸었겠다 이겁니다. 3번 볼까요? 분류 항목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맞는데 연구개발비죠. 연구개발비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비, 그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쫙 충족했을 때는 그거를 개발비라고 부르고요. 개발비라고 부르고 이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못했을 때는 연구비 그리고 경상개발비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이런 것들은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뭐 이러면 개발비하고 연구비가 뭐 섞여 있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3번 지문이 틀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원가 행태를 모두 만족하는 원가는 무엇인가 찾아볼까요?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고요. 총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 가지고 직선 형태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 뭡니까? 변동비죠. 자, 1번 직접 재료비. 이거 대표적인 변동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직접 추적되는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요. 요거는 자동차 만들 때 타이어 바퀴 뭐 이런 걸 예를 들었죠. 그래서 한 대 만들 때는 4개, 2개 만들 때는 8개 뭐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딱딱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변동비 형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지. 2번 관련 범위 내의 제조간접비는 그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 변동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3번 계단 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준고정비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계단식으로 딱딱 총원가가 증가해 나가는 것이다. 4번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대표적인 고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문제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화산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기초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기본 원가, 제조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제조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뭡니까? 원가의 흐름에서 빈칸 채우기죠. 제공품에 대해서 총계적 원장을 그려볼까요? 자, 제공품 자산이니까 네 자리 왼쪽이죠. 그래서 기초금액 이렇게 적힐 것이고 기말 금액은 여기 25만 원 이렇게 반대쪽에 적힐 것이다. 그리고 제공품 총계적 원장의 오른쪽에 적히는 것이 뭐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으로 완성된 거 원가가 여기 찍게 되겠죠? 130만 원. 그리고 단기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왼쪽에 찍게 될 것이다. 요거는 사실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원가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를 기본 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120만 원이래.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20만 원이래. 그러면 140만 원만큼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될 것이지. 그러면 빈가촉이 바로 다 구할 수 있겠죠? 오른쪽 어깨는 155만 원. 왼쪽 어깨도 155만 원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15만 원 돼야 되겠네. 기초 제공품은. 그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답은 2번 되겠네. 문제 11번요.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적용 생산 형태는 대량 연속 생산 맞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뭐 그런 거에 적합하다. 그리고 2번 원가 계산은 공정별 원가 계산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요?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다. 공정별 맞습니다. 3번
적용 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업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놨네. 정유업 확실하고 그죠? 전자제품,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봅시다.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대량으로 생산하는 성격이죠. 이런 거 맞다라고 봐시네요. 자, 넘어갑시다. 4번 원가 계산의 특징이 제조 간접비 배분해. 요게 확실하게 틀렸죠. 요거는 개별 원가 계산 얘기고요. 원가 계산의 특징 해가지고 종합원가 계산은 뭐라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 그것이 원가 계산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한 거 나오더라도 일단 그 우리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아마도 답은 우리가 키포인트 정리했던 거에서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문제 12번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느 방법으로 배부하든 배부 전 후의 제조 간접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저거 강조드렸었죠.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조금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었다. 그래서 서포트하는 보조 부문의 원가들을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그 제조 부문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보조 부문의 제조 원가 배분 뭐 이렇게 우리가 제목 붙인 부분이었죠. 자, 요거 여러 가지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 보조 부문 간의 서로 주고받는 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어느 방법을 쓰든 간에 어쨌든 여기 있는 원가들이 전부 다 일단 이쪽으로 옮겨지는 건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재고 자산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좀 단순화시킨다면 어쨌든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발생하는 총원가는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요 총원가가 어쨌든 전부 다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결과가 똑같으니까 우리 회사의 전체의 그 순이익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했었죠. 이렇게 보조 부문의 제조 부문 배분에서 그 부분 강조했고요. 그 지문이 나왔다. 요거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2, 3, 4번 지문 읽어볼까요? 2번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단계 배분법이 아니고 직접 배부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보조 부문 간 배부 순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 아니고 이건 단계 배부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직접이 아니고 상호 배부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세금 계산서의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였다. 그지? 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회사 이름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세액 작성일자 이렇게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아닌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성명 대표자라고 적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라면 회사 이름 상호가 필요적 기재사항 맞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자체가 회사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면 요 성명 대표자도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사업장 주소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주소는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이거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어로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인데 그지? 이렇게 출제된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3번째 언급드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요거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3가지 정리했었죠.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3가지 정리했거든. 그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매출 애누리 이것은 뭘로 배웠습니까? 회계하고 똑같다고 했죠.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 이겁니다. 즉, 요 국어로 고쳐보면 공제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지.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분류가 뭐뭐가 분류되어 있는지 딱딱 눈에 좀 익혀두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이렇게 출제된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자 1번 나대지의 임대. 나대지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땅을 임대하는 것.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면세였죠. 땅을 임대하는 것은 과세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과세. 지금 찾고 있는 게 뭡니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 아닌 거 찾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 되겠죠. 땅을 임대하는 것은 과세니까. 자, 2, 3, 4번 면세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2번 국민주택의 공급.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그 면적이 좁은 것,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만 면세였고 평수 넓은 아파트들은 다 과세라고 했죠. 요거는 좁은 아파트니까 면세 맞다. 3번 미가공 식료품 면세 맞죠. 4번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응용 이런 것도 면세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특별 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봤네요. 어떻습니까? 평이하고 아주 깔끔하게 출제됐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키포인트로 강조했던 부분 거기서 다 출제됐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